황혼은 저물어가는 인생이 아닌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영호, 나이 58입니다. 도심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 1층에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조업체에서 30년 넘게 일해왔는데 요즘도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수영과 헤어진 후 몇 년간 방황하다가 어머니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저와 비슷한 처지였고 저의 성실함을 가장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저의 아내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는 천재적이었습니다. 낭비하는 법이 없었죠. 저희가 어렵게 모은 돈이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불어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아내의 근면함 덕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잔소리가 좀 있었지만 가정에 대한 헌신과 저에 대한 믿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 덕분에 비로소 안정된 울타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후 오랫동안 작은 평수의 아파트 전세를 전전했습니다. 전세살이는 늘 임시거처에 몸을 걸친 채 살아가는 기분인 거 잘 아시잖아요. 분명 내가 치른 돈은 적지 않은데 이상하게도 그 집은 끝까지 남의 집 같고 벽에 못 하나 박으려 해도 계약 끝나고 뭐라 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다음해 혹은 다음 해의 삶까지 집주인의 말 한마디 금리 한 줄에 좌우되는 현실이 야속하기도 합니다. 뉴스에 전세 사기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철렁하고 집값이 오르면 계약 갱신 걱정이 몰아닥치고 금리가 오르면 전세 대출 이자가 또 숨통을 조입니다. 마음 한편엔 늘 이 집에서 언제쯤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둥둥 떠다닙니다. 이삿날이 다가오면 박스에 짐을 담으면서 묘하게 낯선 허무함이 스며듭니다. 뭐 그렇게 큰 욕심도 아니고 그냥 오래 눌러앉아 살 수 있는 곳 하나 있었으면 이 작은 바람이 왜 이토록 사치처럼 느껴지는지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집이 편안함이 아니라 계약서 한 장에 매달린 삶의 무게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전 죽으림을 다해 모은 돈과 대출을 합쳐 지금의 도심, 외곽 2층 단독주택을 겨우 구입했습니다. 이사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이 집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주는 벅찬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외곽이고 낡았지만 우리 소유의 집이 있다는 것은 30년 넘게 땀 흘려 일한 제 삶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마침내 저와 아내에게 안정된 보금자리가 생긴 겁니다. 솔직히 주야간 교대 근무가 몸은 고되지만 덕분에 월급은 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아내 역시 작은 제조업체에서 조립공정 일을 하고 있어 저희 부부는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일남 일녀의 자식이 있는데 이제 다들 사회초년생이 되어 타지에서 각자의 앞가림을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삶은 더 이상 치열한 생존의 단계가 아닌 비교적 안정된 노년의 초입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2층은 원래 아이들이 살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모두 사회초년생이 되어 독립하면서 2년 전부터 공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집만 남아있는 텅 빈 공간이었죠. 창고처럼 쓰던 곳이라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묘한 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들어와 잠을 잘 때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온 저는 몸이 고단해 아침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쯤 담배 한 대를 피우기 위해
2층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는 작은 빨래 건조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널린 것을 보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지런한 옷가지들, 그리고 여성의 속옷, 그리고 섬세한 검은색 스타킹 한 켤레가 널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살고 있다. 저는 조심스럽게 2층 거실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 나오는 은은한 조명 불빛. 분명히 누군가 집안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담배를 끄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여보, 혹시 2층에 전세 세입자 들어온 거야? 오늘 옥상에 올라갔더니 빨래가 걸려 있어서. 응, 맞아요. 며칠 전에 이사 들어왔어. 내가 당신 야간 근무할 때 계약하고 잔금 치렀지. 여성분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혼자서? 응. 이혼녀라고 하던데. 나이는 우리보다 조금 어린 55살이래. 나중에 만나면 1층 사는 주인이라고 인사 좀 해줘. 시골 인심이 삭막하면 안 되니까. 55세, 이혼녀, 혼자 사는 여성. 이 세 단어는 제 머릿속에서 묘하게 맴돌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2층에 사는 그 여성이 누구인지 미치도록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여성의 존재가 수십 년간 익숙했던 제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운명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하던 아내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막 들어온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출근해야 하는데 2층 세입자한테 방금 전화 왔어. 싱크대 수전에서 물이 똑똑 떨어진대. 내가 고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네. 당신 잠시 눈 붙이기 전에 올라가서 수리 좀 해줘. 아니면 새 수전으로 교체해 주든지. 수전 수리. 저는 2층 여성과 정식으로 마주칠 수 있는 핑계가 생겼다는 사실에 묘한 흥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알았다고 대답하고 아내가 출근한 이후 1시간 정도 일부러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시 눈을 붙일까 했지만 심장이 너무 뛰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구함을 챙겨 들고 2층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2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 1층 주인인데. 싱크대 수전 점검하러 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문이 완전히 열리고 저는 눈앞의 여성을 보고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호 씨? 그녀는 바로 25년 전 제가 다니던 회사 격리과의 수연이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총명한 눈빛을 가졌던 저와 연인 사이였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직장 상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그녀를 낚아챘고 수연은 경제적인 이유와 남성의 미래를 비교한 후 결국 그 상사와 결혼하여 회사를 그만두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수연을 빼앗아간 직장 상사는 제 눈에는 죽을 만큼 싫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분노에 휩싸였죠. 하지만 저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야간 교대 근무로 기름때를 묻히고 살았고 가난한 미래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반면 그 상사는 말끔한 양복을 입고 안정적인 미래를 약속할 수 있었죠. 수연이 힘들게 살아가는 저보다 그 상사를 선택한 것이 어쩌면 그녀에게는 더 현실적이고 당연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가슴이 찢어지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 삶의 무게가 더해질수록
그녀의 결정이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그녀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녀의 소식을 궁금해했습니다. 수연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제 삶의 가장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제 집 2층 전세 세입자로 이사 온 겁니다.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답고 단정했습니다. 정말 영호 씨였구나. 세상에, 어떻게 여기서 내가 이 집 주인이요. 수연 씨가 2층 세입자고 25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이 좁은 2층 현관문 앞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수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수전은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좁은 싱크대 아래에서 몸을 구겨넣고 공구를 만지작거리는 동안 수연은 제 옆에 서서 어색하게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결혼한다더니 잘 지냈어? 아, 물론 잘 지냈겠지. 사모님이 참 좋아 보이시더라. 응, 나도. 자네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이혼했다고. 수연은 잠시 싱크대 수전이 아닌 영호의 등을 쳐다보았습니다. 사실 영호 오빠랑 연애할 때가 제일 좋았어. 순수했고 오빠가 나한테만 특별했던 것들이 있었잖아. 다른 남자들은 줄 수 없었던 거.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수연 씨. 지금 우리 오빠의 은밀한 물건은 다른 남자들보다 참 든든했어. 나를 가장 여자답게 만들어줬지. 그래서 가끔 생각했어. 사모님은 참 좋겠다고. 25년 만에 재회. 그녀가 꺼낸 과거 연애의 가장 은밀한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저의 이성적인 둑을 무너뜨렸습니다. 물건, 든든, 사모님은 좋겠다는 그녀의 표현은 성적인 노골적인 묘사 없이도 그 당시 저희 둘 사이의 친밀함과 육체적 기억을 명확하게 되살려냈습니다. 저는 공구를 쥔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아니, 혼자 살다가 이사 왔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남편분과는 이혼을 한 건가? 응, 이혼했지. 처음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고 나한테도 잘해줬어.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았지. 하지만 모든 행복은 영원하지 않더라. 이혼하기 1년 전쯤부터였나? 남편이 직장 내 다른 팀 여성 팀장과 외도를 하게 됐어. 처음에는 잡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났더라고. 내가 선택했던 조건들, 안정적인 삶, 그것들이 나에게도 똑같은 상처를 가져다 줄 줄은 몰랐어. 그래서 미련 없이 정리하고 나왔지. 이젠 나 혼자 조용히 살려고. 수연의 이혼 사유와 은밀한 과거의 기억이 한순간에 겹치면서 저의 묘한 동질감과 연민은 금지된 열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전 교체를 마치고 저는 황급히 1층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발길을 멈추고 용기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수연 씨, 싱크대 아래 배관이 좀 오래돼서 혹시 모르니 며칠 뒤에 한 번 더 올라와서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소? 혹시 물이라도 새면 큰일이니까 내가 퇴근 후에 시간 내서 잠시 올라올게. 아, 네. 배관 점검 꼭 해주세요. 불안해서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배관 점검이라는 사소하고 정당한 핑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핑계는 남편의 아내가 없는 시간 혹은 야간 근무 후 쉬는 시간 등 은밀한 만남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문자는 배관 점검 가능 시간 알려줘로 시작했습니다. 배관 점검, 전기 스위치 수리, 문고리 교체. 저희는 온갖 사소한 고장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 2층에 혼자 사는 세입자가 불편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저를 격려했습니다. 만남이 잦아질수록 저희의 금지된 몸짓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공구를 건네줄 때 살짝 닿는 손끝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수리를 하는 핑계로 수연 씨의 허리를 붙잡아 세우거나 좁은 공간에서 몸을 밀착시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녀도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외로움 속에 갇혀있던 그녀의 눈빛 속에서 저를 향한 뜨거운 그리움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무거운 장비를 든 척하며 수연 씨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녀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장비를 함께 들었을 때 저는 장비를 내려놓고 순간적으로 그녀의 어깨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수연, 영호 씨, 안 돼. 25년 만에 느껴보는 첫사랑의 체온. 그녀의 나지막한 안 돼라는 말은 오히려 멈추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저희는 배우자의 그림자 아래 불륜이라는 금기를 넘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도덕적으로는 죄였지만 고독 속에 살던 저희 두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배우자의 눈을 피해 만나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저희는 더욱 대담한 위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리가 끝난 후 제가 2층 거실 소파에 잠시 앉아 쉬는 척할 때였습니다. 저는 애써 시선을 피하고 있었지만 수연 씨가 제 옆 소파에 앉아 저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넬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25년 전 가장 익숙했고 가장 그리웠던 그 손의 감촉이었습니다. 수연, 힘들었지. 영호 씨, 나 정말 너무 외로웠어. 저희는 말 대신 몸짓으로 서로의 오랜 고독과 외로움을 위로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숨을 멈추듯 그녀의 채취를 막거나 그녀가 제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위로하는 식의 허락되지 않은 스킨십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흥분이라기보다는 상실과 배신으로 고통받은 두 영혼이 서로에게 간절히 매달리는 덧없는 위로였습니다. 저희의 금지된 몸짓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욕망이라기보다 차가운 외로움 속에서 서로를 발견한 두 조난자가 나누는 마지막 체온과 같았습니다. 이 달콤하고 위험한 위로가 저희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1층 침대에 누울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머릿속은 2층 수연 씨와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2층에 수연 씨가 산다는 사실은 저에게 끊을 수 없는 중독과 같았습니다. 잠을 청하려 눈을 감으면 25년 전 수연과의 시간들이 놀랍도록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회사 앞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던 날, 늦은 밤 공장 담벼락 아래에서 서로의 손을 꽉 잡고 걷던 시간, 돈이 없어 서울 변두리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던 소풍 같은 데이트, 첫 키스를 나눴던 북악 스카이웨이의 밤 공기, 그리고 그녀의 집 옥탑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섰을 때의 숨막히던 긴장감. 그 수많은 시간, 수많은 장면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는 비록 가난했지만 저의 청춘과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순수했습니다. 지금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은 그때의 치열한 젊음이 가져다 준 결과지만 수연은 바로 그 뜨거웠던 시절의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제 천장 바로 위에 살고 있다는 현실은 제 삶의 모든 현재와 과거를 하나의 위험한 회오리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내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2층의 누수나 고장을 꼼꼼히 봐주는 것을 고마워할 뿐입니다. 여보, 오늘 2층 환풍기 소리가 좀 이상하대. 당신이 좀 봐줘야 할 텐데. 우리 세입자 불편하면 안 되니까. 역시 당신밖에 없어. 당신밖에 없어라는 아내의 그 말이 저에게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가장 헌신적인 남편인 척 행세할수록 2층에서의 은밀한 재회는 더욱 끔찍한 위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저를 믿고 함께 고생해온 아내의 신뢰를 수전술이라는 가장 사소하고 정당한 핑계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아내의 믿음과 첫사랑의 체온 사이에서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연 씨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었지만 50대 후반에 제 삶은 주야간 근무와 가족, 부양의 의무로 메말라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편안했지만 열정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 25년 전의 설렘을 고스란히 간직한 수연 씨의 등장은 저의 오래된 고독에 불을 지른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의 재회는 상실과 배신으로 고통받은 두 영혼의 치유인 동시에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비극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불륜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25년 동안 묻어두었던 첫사랑의 감정을 이 늦은 나이에 다시 느낀다는 사실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금지된 만남이 멈추는 순간 저는 다시 25년 전의 고독과 메마름으로 돌아갈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밀한 만남이 시작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2년 동안 2층은 저에게 지옥과 천국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들킬까 하루에도 수십 번 가슴을 졸였지만 수연의 따뜻한 위로와 25년 전의 뜨거운 기억은 저를 중독처럼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에게서 조심스러운 문자가 왔습니다. 영호 씨, 잠깐 2층에 올라와 줄 수 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문자를 받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영호 씨, 나 집을 비워야 할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일로? 우리 어머니가 노안으로 병상에 누우셨어. 시골 고향집에서 홀로 계신데 이제는 돌봐줄 사람이 나밖에 없네. 당장 간병을 시작해야 해서 여기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가야 할 것 같아. 계약 기간이 아직 좀 남았지만 사모님께는 양해를 구할 생각이야. 수연의 말은 제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이별이라는 단어는 저희 사이에서 금기였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이 금지된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위험한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별의 통보는 저에게 가장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수연이 이사를 간다는 건 제 삶에서 가장 뜨거웠던 불꽃이 꺼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내에게 들켜 가정을 잃는 것보다 수연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공포였습니다. 2층이 다시 텅 빈 공실이 된다는 건 저에게는 25년 전 그녀에게 버려졌던 그 상실감과 고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수연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가 주는 따뜻한 위로와 25년 전이 젊음을 되찾은 듯한 기분에 중독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이사는 제가 의존하던 출구를 닫아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과 첫사랑을 잃는다는 이기적인 절망감 사이에서 미친 듯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어머님 간병이라는 정당한 이유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잘 가시오,
몸 건강히 어머니 잘 돌보세요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수연이 이 집을 떠난 후 다시 찾아올 고독에 대한 섬뜩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아내 몰래 키워온 비밀의 세계가 이제 단절이라는 이름으로 끔찍한 현실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이제 2층은 다시 텅 비고 차가운 공간이 될 겁니다. 저는 다시 1층에 안정된 삶이라는 외로운 감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희의 금지된 만남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불안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2년간의 죄책감보다 이별 후 찾아올 고독이 더 무서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